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 아침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약간의 변화, 그러니까 다행히 좀 반등을 주는 듯 했습니다만 12시를 넘어가면서 오들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또 급락하는 모드로 날아갔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요. 뭐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여하튼 오늘은 그래도 좀 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오전에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어렵게 만들었고요. 금요일 날 실업률 관련된 지표가 발표될 텐데 이 메인 지표를 앞두고 또 경계감이 있는 모습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죠. 그래서 개인들 지금 리스크 관리, 특히 이제 신용담보 관련된 담보율 관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도 되고, 실제 저희도 뭐 PB들이니까 그 영업점에서 고객들 지금 담보 부족 사태가 일부 조금은 슬쩍슬쩍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이런 것들도 어제 오늘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사이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의 국면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는 좀 오늘은 배제를 하고 바로 시장 이야기를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코스피는 17.56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반등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반도체도 상승 출발한 가운데 IT 대형주나 딥페이크 보안주라든지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ST와 블록체인 관련주, 그리고 AI 챗봇, 항공과 게임, 영상 컨텐츠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첫 번째 자료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미국 주시장은 졸트 고용 보고서 공개가 나왔죠. 그래서 전일 과도한 우려 속에 이 우려들이 소폭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됐는데 구인은 예상이 810만 건인데 지금 767만 건이 나왔고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베이지북도 경기 둔화를 발표를 하긴 했는데, 자, 고용시장 추세 전환을 보면 왼쪽 보면 이 약간의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쪽이 채용 공고이고요. 검은색 실선이 실직자 한 명당 신규로 내가 구할 수 있는 직장 수입니다. 과거 팬데믹 때 보면은 내가 한 명당 2개 정도까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러니까 임금이 많이 치솟았겠죠. 내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2개 정도의 새로 구할 수 있는 직장이 시장에 널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게 그리고 임금을 올려가면서 직장을 구해갔다면 지금 이 수준이 이제 거의 1대1 가까이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역시 이거는 쿨다운에서 슬로우다운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뭐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을 넘어서 약간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을 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1.07개 정도인데요. 지난 고점이 1.98개 정도니까 거의 2개 정도가 내가 언제든지 잡을 옮길 수 있는 신규 잡이 이제 2개가 열려 있다 한다면 지금은 1.07개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직을 할 수는 있는데 과감하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머뭇거리게 돼요. 그 한계 정도에 있는 나에 대한 기회가 맞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옮기게 될 때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팬데믹 이전 같은 경우에는 1.2개 정도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보다도 지금 일자리가 좀 더 적은 숫자로 내려간 겁니다. 민간과 정부의 모두 구인 건수가 감소를 했고요. 전 사이즈, 그러니까 재직자 기준입니다. 기업군에서 구인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추세가 약간의 좀 줄어드는 모습이 역시 보였고요. 구인 건수의 90%를 차지하는 영세와 중소기업의 구인 건수도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정부 자료 외에 민간 등의 데이터에서도 둔화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연중의 베이지북입니다. 베이지북을 보면 베이지북의 4분의 3 정도의 경제활동 둔화를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75% 정도가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슬로우다운이 확인되고 있다, 이게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광범위한데 그렇기 때문에 총 연준위원들은 각 지역 총 12개 정도의 경제활동 동향을 경청하면서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라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은
베이지북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베이지북은 경기 둔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슬로우다운을 강조했는데 9월에 FOMC에 의해서 잇따라서 50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과격한 침체는 아니지만 우려가 여전히 잔존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7%까지 빠졌고요. 배드워치 기준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9월에 4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38%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5%까지 빅컷 관련된 이슈도 좀 올라왔죠. 자, 그런데 25pp가 나을까요? 50pp 빅컷이 나을까요? 시장에는.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 50pp에 대한 빅컷을 하게 되면, 더 좀 시간에 이런 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페드가 다소 좀 실기를 했다. 지금 시점의 타이밍을 좀 놓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50bp를 급하게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를 좀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컷 50bp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로 이런 그 금리 인하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빅컷에 대한 부분들이 마냥 아주 뭐 시장이 긍정적이다, 뭐 금리를 많이 내리면 시장이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다소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전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 SK 하이닉스 등의 일부 반도체 업종 위주로 외국인들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오전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선물 순매수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오전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2,800계약 정도 선물을 순매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셀업체,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였고요. 셀업체 같은 경우는 LG 엔솔과 삼성 SI 등 반등이 나왔는데요. 경기 우려는 조금 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역시 방어주, 특히 SK텔레콤이 장중 52주 신고가 재차 경신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연휴가 9월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10월달까지. 그래서 이 연휴 때문에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카지노주, 특히 이 강원랜드 관련된 쪽도 움직임이 있었죠. 코스닥은 외국 매도에 대응주는 부진했고요. 소외주였던 웹툰 드라마, 뭐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하락 대비 양호한 펀더멘탈이 있다는 능력과 그 다음에 낮은 거래대금 부각에 역시 약간의 빈집 같은 낙폭과대 섹터에 대한 빈집 같은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는 8월 수출 호조 영향에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도 보였는데요. 특히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오늘 원택 같은 경우가 해외 확장 기대감 속에 장중에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최근에 APR 같은 경우도 다시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딥페이크 분석 예산 증액 소식에 따라서 딥페이크 관련된 보완주들이 올라왔고요. 22대 국회 개회 이후에 수급 유입이 지속되면서 STO 관련된 테마군들도 역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오후 들면서 시장이 급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10시 한 4, 50분 정도 이후부터 장중에 선물 고점을 찍고 주가지수 선물이 그냥 바로 내리꽂았거든요. 그러면서 30포인트 이상 올라가던 코스피가 갑자기 마이너스대로 막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조금은 황당한 경우의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왜 이럴까라고 이제 이유를 많이 찾으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하지메 다카다 BOJ 이사의 장중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카다 BOJ 이사가 금리가 플러스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죠. 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딱 그때 이후로 갑자기 급락세로 시장은 접어들었죠. 그래서 다카다 BOJ 이사에 따르면 8월에 금융시장 불안을 잘 알고 있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추가 인상에 대한 신호를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켜주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두 번째로는 서비스 PMI를 앞둔 부담감. 당연히 뭐 실업률이라든지 서비스 PMI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요일 날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경계감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GDP에서 10% 정도 수준인 제조 PMI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자, 90% 가까운 뭐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에 대한 부담이 역시 클 수밖에 없고, 이 지표가 뭔가 부담감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를 또 상기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역시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금투세 관련된 이슈들이 아주 첨예하게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 뭐 이런 금투세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도 역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기전자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도를 대량으로 추리했는데 역시 뭐 삼성전자 등도 좀 좋지 못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가 이슈가 있으면서 급등을 했고, 운수창고 같은 경우는 유가가 빠지면서 대한항공과 CJ 대한통운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 외에도 전기가스, 통신업, 내수주, 방어주 중심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유입되면서 변동성에 여러 가지 뭐 글쎄 굉장히 대처를 하는, 변동성에 대응을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뭐 호조세로 이끌었던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조선업, 그다음에 의약품 등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HT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 HT 한국조선해양,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급락세를 장중에 나타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삼성전자가 전일 인텔의 파운드리 공정 테스트 실패 소식, 뭐 이건 좀 긍정적일 수 있고, 12단 관련된 HBM3 납품설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역시 삼성전자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HBM 경쟁 관계인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장중 한때 5%대까지 급등했지만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 하락 영향 때문에 유통업과 운수업 등 강세였고, 특히 CJ 대한통운이 메일 배송 서비스인 메일원 서비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항공과 HMM 등도 강세를 보였고요. 게임 테마는 신작 기대감이 역시 유입됐는데, 크랩톤 같은 경우는 인조이라는 신작 출시 기대감에 강세였고요. 엔소프트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기대감이 유입됐고, 그 외에도 넷마블 등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오락 문화라든지 출판, 매체 복제가 강세였고, 반면 금속 관련된 쪽이 약세를 보이기도 있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고요. 뭐 지금 댓글창에 살려주세요라는 댓글들이 꽤 많이 나왔던 걸로 보이죠. 자, 그리고 뭐 어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추르낭님, 박 부장님이 알려주시겠죠. 제가 지금 댓글창을 실시간으로 다 못 보고 있는데 뭘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지 한 번 더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어떤 주식에 관련해서 어떤 분이 좀 질문을 하신 건가요? 네, 춘향님, 박 부장님이 뭘 알려드려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체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오늘은 뭐 많이 볼 건 없고, 매크로 지표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된 지표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PD님. 이 금요일 날 비농업 지표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비농업 지표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일정을 보면 미국의 ADP 비농업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9월 5일 목요일 오늘 9시 15분에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도 오늘 11시에 밤에 나옵니다. 그 비농업 고용 지표 실업률이 9월 6일 금요일 날 밤 9시 30분에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금요일날, 특히 금요일이 메인이겠죠. 그런 것들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은 불안한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요일날 비농업 지표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관련된 예측치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이니까 뭐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누비 언니님, 부장님도 힘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주가가 갑자기 오후장 들면서 급락세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민한 뭐 고객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빗발치게 전화가 오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많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자,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5% 이상 급락하다가 알테오젠이 막판에 아래꼬리를 달면서 플러스 전환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막판에 어떤 수급들이 일부 좀 돌리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서, 글쎄요, 뭐 제약바이오가 오늘 별로 많이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또 반등이 나올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포함한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더 좀 막판에 알테오젠의 흐름, 이런 것들이 내일 또 제약바이오 쪽을 좀 돌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타시기님, 하루하루 외국인 수급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한다 말씀 주시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현물을 팔면서 선물로 해지를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뭐 연속성을 가지고 막 사주거나 그런 것은 별로 안 보이죠. 그리고 역시 9월 달에 우리도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계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매크로 관련된 이벤트가 금요일 날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수급자들도 결국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주식을 팔아야 금요일 날까지 현금을 만들어서 추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다소 조금 경계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코스닥이나 이런 쪽이 좀 꽤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나와서 일부 관련된 개인들이 또 담보 부족 사태가 좀 일부 시장에서 이 창구 쪽에서 각 증권사 지점마다 일부 좀 나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다음날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한 투매 이런 것들이 장중에 오장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 조금은 수급이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나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역시나 하반기에 또 주식을 좀 일부 많이 팔지 않겠느냐 뭐 그런 역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이슈도 역시나 시장에 좀 부정적인 이슈로 역시 지금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이 상당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시장이 되게 힘든 장이었고 고객 대응도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또 고객들도 굉장히 예민해 하시고 엄청나게 상기돼 계세요.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이렇게 막 상기돼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멘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 관련 쪽인데요. 역시 반도체 가운데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아주 일부 관련 종목들이 오르기도 했는데 대부분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좀 오늘 좋지 못한 모습도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주 급락에 대해서 매도가 아닌 보유와 비중 확대로 대응할 시점이라고 코멘트를 미래에셋증권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최근에 AI 산업 성장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는 와중에 글로벌 선행 지표격인 한국의 메모리 수출액 성장률이 둔화됐다. 그러니까 최근에 50%대가 계속적으로 수출 성장률이 유지가 되다가 8월 달에 38.8%로 다소 좀 둔화되는 경향이 보이면서 이렇게 우려가 생긴 거고요. 메모리 가격 계약도 일부 하락했는데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강화 등도 혼재하면서 업종 센티먼트를 악화시키는 양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의 반독점 관련된 이 부분은 뭐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정정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작금의 그 변동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됐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현 시점에 뭐 그게 대응이 안 됐다면 현 시점에 투자 의견을 매도보다는 보유와 비중 확대가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격한 주가 하락이 무색하게 업종 피크아웃을 가리키는 데이터는 아직은 부재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마이크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까지 확인 후에 업종에 대한 방향성을 논함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파는 건 아닌 자리이긴 하지만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파시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으로 큰 악재이긴 하죠.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악재가 되다 보니까 던지는 것도 역시 금투세와 관련해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일부 AMD라든지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은 상승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미국의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조사 관련된 소환장을 받았다는 소식에 대해서 역시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CNBC 헤드라인 자료 가져와 봤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엔비디아는 아무튼 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조사 관련된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규제기관의 모든 질문에 기꺼이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소환장이 들어온다면 기꺼이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전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한 세계적인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 AI 산업에 대한 낙관론이 쏟아졌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미의 아지트 마노차 대표가 개막식에서 앞으로 10년은 AI 시대가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AI 덕분에 1조 달러 규모로 커질 반도체 산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밝혔고요. 모건 스탠리 관계자도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연평균 47% 성장하면서 2,9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왜 Preparing for Peak라는 리포트를 썼어요? 뭐 그렇게 리포트를 쓰면서 또 거기 어디 가가지고는 또 AI가 2027년까지 연평균 47% 급성장하면서 2,9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또 왜 합니까?
이 서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리포트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모건스탠리. 아무튼 그런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관계자도 생성형 AI 시장이 2023년도부터 32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HBM 시장이 2022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109%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원익 IPS, 네페스, 퀄리타스 반도체, YC, 레이저셀, 에로티 백큐움, 미래반도체 이런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가 오늘 독보적으로 AI 관련해서 좀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시장도 많이 오늘 주가가 장중에 많이 올랐죠. 한글과 컴퓨터 수급도 아마 기관 외국인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화투자증권에서도 자,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가격 급락 전환이 동반되지 않는 사이클 종료는 없었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2017년 이후에 메모리 사이클은 서버 캐펙스와 동행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성장기와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팬데믹 시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AI 시점인데 역시 가격에 대한 전환, 가격에 대한 급락 전환이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변수로 글로벌 서버 캐펙스 추이가 중요한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구매 축소가 2017년에서 18년 1차 시기 그리고 2000년에서 22년까지 2차 시기가 서버 고객들의 구매 축소가 직접적인 다운사이클의 진입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역시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급락 전환이 다운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진입을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였는데 가격의 급락도 없이 종료된 업사이클은 없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피크아웃을 논할 때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사이클은 종료될 리가 없다. 라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디램 공급은 업계의 캐파와 공정전환 속초를 고려할 때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개연성이 부족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의 급격한 하락 전환이 확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역사적인 밴드 하단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만큼 내년까지의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 접근을 하는 게 타당하다 보면서 대형주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하고요. 소부장, 세부업종 내에서는 디램 전공정 장비주 중심으로 보자. 그러니까 뭐 원익 IPS라든지 전공정 장비주 그리고 일부 한투증권에서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으로 삼는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도 이야기가 계속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한화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업종 내 종목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비슷하지만 SK하이닉스가 조금 높긴 합니다만 뭐 1.23배 정도까지는 와 있습니다. 많이 빠졌죠. 지금 지난번에 SK하이닉스는 벌써 2배를 넘긴 가격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빨간색 이 점이 이제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위치인데요. 보시면은 그래도 PSK 홀딩스와 그다음에 테크윙 이런 종목들이 좀 싸게 거래되고 있고 PSK도 좀 싸게 거래되고 있고 원익 QNC 이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뭐 솔브레인이나 한솔케미칼 뭐 이런 하나머티리얼즈도 적정한 한 10배 정도 수준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밸류에이션을 좀 확인하시면서 성장성까지 같이 확인하셔서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는 종목들을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양말님, 날씨가 굉장히 습하죠. 그래서 더 힘들고 좀 짜증나고 이제 이렇게 힘도 축 처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올바른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자,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XAI H100 10만 개 클러스터를 보고 컴퓨팅 경쟁에서 밀릴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쪽에서의 자료와 아마 소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에게 이대로라면 곧 XAI가 오픈 AI보다 더 많은 컴퓨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월 3일 일론 머스크는 XAI가 AI 훈련용 클러스터 콜로서스가 H100 10만 개 규모이며
2, 3개월 내에 약 2배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훈련용 클러스터이자 2, 3개월 내에 H200 5만 개 추가하면서 20만 개 클러스터 규모로 2배 커진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가격에 대한 엄청 높은 가격에 대한 경쟁이 역시 있는데, 단기적인 컴퓨팅 경쟁 우려 언급은 AI 붐 이후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막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연구 내용들을 보면 훈련과 추론 모두 컴퓨팅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일론 머스크의 XAI는 후발주자였긴 하지만 속도를 강조하면서 매우 빠르게 컴퓨팅 규모 확대 중에 있고요. 자, 그록2는 지금 H100 2만 4천 개이고 그록3는 지금 H100 10만 개까지 올라가고 올해 말까지 H100 15만 개 플러스 H200 5만 개까지 올린다는 거고요. 25년 여름에 B200 30만 개까지 구매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엔비디아 쪽에 뭔가 실적단이 굉장히 강력하게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구매 경쟁이 지금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죽지 않을 수 있는 또 배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일부 관련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양극재는 빠지고 셀업체는 좋았습니다. 특히 LG 엔솔과 삼성 SDI가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 등을 포함한 지표들이 너무 안 좋고요. 3분기 실적도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고, 일부 관련주들이 뭐 증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일부 뭐 사업에 대한 철수 이야기, 뭐 이런 리튬 사업에 대한 철수 이야기, 뭐 전고체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역시 조금은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약간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꽤 많고, 양극재 쪽은. 근데 셀 업종들은 그래도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롱숏 펀드 쪽 관련된 부분들이 수급들이 약간 쇼커버로 2차 전지 쪽에 셀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4.18% 또 올라갔습니다. 테슬라의 8월에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8월 중에 중국에 관련해서 6만 3천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7월보다 17% 증가한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2025년부터 SUV인 6인용 모델 Y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시장에 회자가 되면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무근이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에서는 할 거다, 어느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테슬라와 관련된 거예요. 자, 이게 모델인데요. 자, 신규 모델, 테슬라의 모델 Y 25년 신규 모델 주니퍼 예상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시겠습니까? 예쁘네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신규 모델 Y 25년형으로 예상 사진으로 나온 렌더링 사진 같은데요. 자, LG 엔솔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중에 런칭 예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LG 에너지솔루션의 이하나70 배터리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정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테슬라 모델 Y 사시겠어요? 네, 그렇죠. 뭐 가격이 문제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도의 뭐 디자인이라면 꽤 또 인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뭐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팩트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다라는 리포트를 썼는데요. 자, 글로벌 전기차 수요 부진과 화재로 인한 국내 소비 냉각 심리에도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악재 선반영, 그리고 수요 바닥을 명분으로 저점 대비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전일까지 28% 급등했다. 오늘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30% 정도 저점에서 올라온 거죠. 추세적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요 개선의 시그널이 필요한데, 자,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순차적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셀 업체 중에 가장 빠른 판매 반등이 전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리포트를 보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쪽에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3분기가 2분기보다 실적이 좋을 거다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수요는 크게 유럽의 폭스바겐과 르노, 그리고 미국의 GM, 원통 같은 경우는 북미의 EV사로 구성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하반기 재고 조정 일단락으로 정상화가 될 거로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중국산 전기차 관세부가 25년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감안하면 수주 확대도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월에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비중 하락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사익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통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재고 조정 심화로 수익성이 부진했는데 유럽처럼 3분기 재고 조정을 가정한다면 올해 4분기 전후에 정상화 예상된다고 보고 있겠고요. 신규 원통 제품 여러 가지 4680 등의 적용 시점에 수요 개선도 가능하다 보는 것 같고 수요의 여러 가지 축이 북미에서 유럽의 원통으로 옮겨가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를 48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하반기 리스크도 도매 판매 견조했던 북미 재고 조정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조정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유럽의 원통 개선으로 상쇄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죠. 그래서 사실 저도 2차 전지 가운데에서는 셀업종, 그러니까 LG 엔솔과 삼성 SDI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지금도 만약에 조정이 좀 눌림이 나온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역시 카지노 관련주인데요. 역시 오늘은 강원랜드 이슈가 있었죠. 카지노 확장 허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강원랜드가 카지노업 관련된 변경 허가 공시가 나왔는데 자, 면적을 5,748제곱미터 그리고 게임 기구 수를 300대 늘리는 카지노 변경 허가를 받았다 밝혔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카지노는 벌려놓으면 돈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카지노 일반 영업장 면적을 기존에 14,513제곱미터에서 22,261제곱미터로 늘릴 수 있게 됐고 게임 기구는 숫자가 테이블이 200대에서 250대로 머신이 1360대에서 1610대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전용존 이용 대상 역시 기존의 외국인 시민권자에서 외국인 시민권자와 그리고 영주권자로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존 베팅 한도가 기존의 최대 30만 원에서 무려 최대 3억 원까지로 확대 변경이 될 겁니다. 베팅 한도가 30만 원에서 3억까지. 와, 확대 변경이 엄청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원랜드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카지노 업체들이 일본의 추분의 날, 그리고 중국의 국정전들 중줄이 예정되어 있는 해외 연휴 대목을 앞두고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영업장 확대 오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은 좋은 어떤 9월달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현대차증권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카지노 업종의 경우에 경쟁 격화 우려도 불구하고 업황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두 자릿수의 드로백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지표를 초과 달성 중인 상황을 분석했고 이거는 지난 10월부터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미 올해 1분기에도 사실 주가는 주목을 못 받았지만 카지노 관련된 업황 관련된 지표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중국의 추석, 국경절 연휴, 일본의 경로의 날, 추분의 날, 체육의 날 이렇게 카지노 수요가 그날부터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중국과 일본의 공휴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빨갛게 보이는 분이 있죠. 약간 붉은 색깔 보이는 게 중국의 공휴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란 색깔로 보이는 게 일본의 대체 휴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이렇게 끼우면서 그리고 중국의 국경절이 지금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아주 긴 국경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점 9월과 10월 사이에 상당히 좋은 실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계속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특히나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500억 이상인가요? 매출이 나왔다고 하면서 막 역대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 실적 전망 개선 그리고 애플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에 OLED 채용 소식 부각이 되면서 일부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LG전자도 어제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오늘도 LG전자도 좀 엄청나게 좀 편안하게 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현대차증권에서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3분기 매출액 7조 396억 원, 전년비 47.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30억 적자인데 전년비 적자 축소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POLED로 인한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모바일 부분에서 역시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봤고요. 4분기에는 모바일, IT OLED, 그다음 TV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OLED 패널 출하가 증가되면서 큰 폭의 흑자 전환으로 예상된다고 이제 4분기에 대한 강력한 영업이익을 리포팅을 했습니다. 자, 최근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내년 출시될 아이폰 SE를 포함한 모든 아이폰 모델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애플은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 두 개 회사의 차기 아이폰 SE용 OLED 팬을 발주로 시작했다고 알려졌고,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SE는 아이폰 중에 유일하게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왔지만 마찬가지로 OLED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도 고성능 기종의 OLED를 채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애플의 OLED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LCD 조달은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고 OLED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중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선익 시스템, 풍원정밀, 핌스, LG 디스플레이, HP 솔루션, 동아 엘텍 이런 종목들도 역시 주목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메리츠증권에서 자료 올려주신 건데 트렌드 포스 자료거든요. 자, 표 좀 알려주십시오. 표 좀 올려주시면, 자, 글로벌 아몰레드 관련된 스마트폰 패널 관련된 점유율 같은데요. 이 보시면은 OLED, AMOLED, 그러니까 아몰레드 관련된 스마트폰 패널의 글로벌 출하량 24년 8억 4천만 대, 전년비 25% 증가하고 있고요. 25년 8억 7천만 대로 올해 대비 3.2% 증가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지금 전체 스마트폰 내에서 아몰레드 패널의 비중이 23년 51%에서 24년 56.9% 증가하고 28년도에는 68%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주로 한국 패널 제조업체는 주로 애플과 삼성에 공급을 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의 출하량은 매년 좀 일부 감소하는 모습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또 약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티안마라든지 그 다음에 CSOT 같은 경우도 올해 모두 AMOLED, 그러니까 아몰레드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과거 기록했던 출하량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국 출하량 관련된 한국 업체의 출하량을 중국 업체들, 패널 업체들이 조금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서, 야,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좀 우리도 화이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 최근에 좀 아주 오랫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자, 최근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다가 2분기 실적에서 서울반도체가 흑자 전환을 했고요. 계열사인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BLD, 그러니까 BLD가 뭐냐면 백라이트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최근에 니치아라는 회사가 글로벌 1위였는데 23년 기준 지금 니치아를 제치고 서울반도체가 백라이트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1위를 수성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자동차 조명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서울반도체가 4위 정도 올라왔고요. 조명이 기존에 7위에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특허 관련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서울반도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에 인해서 아마 특허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인식이 되면서 서울반도체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성장을 하는 거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마이크로 LED 관련하는 부분도 Y캅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매출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서울반도체가 2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튀어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Y캅 같은 경우는 지금 노와이어입니다. 노와이어. 그러니까 연결되는 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품이고 좀 고부가가치 제품인데 이 Y캅의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Y캅 같은 제품은 마이크로 LED가 매년 100여 개 정도의 자동차 모델에도 Y캅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 전장용 관련된 LED도 상당히 지금은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이고, 마이크로 LED는 또 서울반도체가 뭐 애플이나 이런 쪽도 지금 협업을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뭐 와치라든지 이런 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부 그에 대한 수혜주로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아주 오랫동안 잊혀졌던 종목이지만 최근의 흐름들이 튀어오른 모습들이 보인다는 점도 한번 주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거기다가 뭐 서울바이오시스라는 또 계열사가 있죠. 이쪽도 2분기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열사들끼리 이렇게 서울반도체로 바이오시스가 또 소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아마 긍정적인 윈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서울바이오시스는 바이오회사 아닙니다. 바이오회사 아니에요. 네. 서울바이오시스는 바이오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애플이 이제 아이폰 16 출시 임박 소식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가 일부 올라왔는데 역시 이제 BH라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 이후에 오늘 좀 반등을 줬는데요. 역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2억 4,100만 대로 추정되면서 21년
최대 출하량 2억 3,700만 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국내 주요 부품사들의 업계 수혜도 예상되고 있고 애플은 올해 약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 대의 아이폰 16 시리즈용 OLED 패널을 또 발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각각 8천만 대와 4천만 대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덕산 네오룩스, ITM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역시 주목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의 원전 수주 관련해서 미국, 프랑스 이의 신청 검토 착수, 그리고 정부가 체코 원전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설비 검토 소식 등이 이뤄지면서 원전주가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한국의 원전 수주가 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체코 반독점 당국이 지난 3일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 등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가 성명서를 내고 지난주 원전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신청을 받았고 관련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사안의 법 작성으로 이번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체코 원전 관련된 건설 수주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갈등을 풀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 측으로부터 기자재 등의 원전 설비를 공급받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웨스팅하우스 니네 기자재를 쓰면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코에 수출할 원전은 100% 국산 기술을 하면서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기존에 고수를 해왔는데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에 아랍에미레이트 바카라 원전 수주 때처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설비 공급 등의 어떤 협력을 하는 방안을 고려한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최종 계약 체결이 결정된 사안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은 있지만 아무튼 시장의 기사로서는 이러한 뭐 기존의 입장을 좀 바꾸어서 입장 선회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뭐 간단한 단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트리가 광자 방식의 8큐비트 칩 개발 그리고 양자 현상 관측 소식에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양자 암호 관련된 기술 이슈가 나오면 테마성 주식들이 움직이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양자 인터넷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PI를 비롯해서 ICTK 그리고 X게이트 그리고 우리로 CQ센 그다음에 KCS 이런 양자 암호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역시나 그리고 센즈랩이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출시 아마 이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이야기를 올라왔고요. 페이크 체크를 출시했다. 센즈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딥페이크가 의심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수초 내로 진위 여부를 분석해서 판별 결과를 알려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요. 아마 무료로 이야기된 것 같은데 그래서 센즈랩을 비롯해서 라운시큐어, 그 다음에 한컴 위드, 모니터 랩, 그 다음에 ICTK, 그 다음에 신스웨이 등의 관련된 보안주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와는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경기 방어주로 부각되면서 통신주가 주가들이 올라왔는데요. 뭐 통신주들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KT도 오늘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LG U+가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또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향후에 주가가 키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봐야 되겠죠. 관심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은행주 관심 없었고 보험주 관심 없었고 지주사 관심 없었잖아요. 자, 그렇지만 한번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이러한 어떤 방어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당주 이렇게 그리고 저평가주로 이야기되면 또 통신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하나증권은 역시 보고서를 내면서 통신주에 대해서 올해 통신서비스 업종의 이익의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올해 이익 정체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이후에 요금제 개편에 따른 이동전환 매출액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갈수록 통신사 주가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이익 환원 규모가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증권 커버리지 기준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4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테이블에서 SK텔레콤, KT, LG U+의 밸류에이션이 나오는데요. 자, PE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0배, 그 다음에 뭐 7배 정도 수준인데, PBR로 본다면 SK텔레콤이 1배, 그리고 KT가 0.6배, 그리고 LG U+가 0.5배의 PBR이니까 엄청 싸죠. 여기다 주주 이익환원 관련된 이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통신주들도 한번 눈에 좀 넣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쿠팡의 주가 강세 영향에 전국의 물류 인프라의 3조 추가 투자 발표 모멘텀이 되면서 일부 쿠팡 관료주들도 주가들이 상당히 높게 올라왔다 보이고요. 역시 CLSA에서 긍정적인 쿠팡 관료들 리포트를 내면서 어제 쿠팡이 7%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자 의견이 아웃퍼폼으로 이야기되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를 18달러에서 31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힘들었던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 빠지지 않고 오셔서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자, 힘을 내시고 또 내일 또 금요일 맞이하면서 이 실업률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고 변수를 확인한 다음에 시장을 한 번 더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 내시고요. 여러분,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